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유튜브 분석을 토대로 전쟁 장기화 속 러시아 상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겉모습과는 다른 그 경제적 압박이나 또 내부의 미묘한 신호들, 이런 부분에 주목해보죠. 공유해주신 걸 보면 러시아 기준금리가 뭐 한때 21%까지 갔다가 지금도 16%라고 하는데요. 와, 이런 높은 수치는 도대체 뭘 말해주는 걸까요? 겉으로 보이는 광경함 뒤에 혹시 다른 목소리는 없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 그 대답 내용이 중요한 단서들을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부터 해서 최대 민간은행장, 또 모스크바 시장까지 이런 고위 인사들 발언에서 경제적인 압박감, 또 피로감 같은 게 좀 묻어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발표되는 숫자 말고요. 그 발언들의 맥락, 또 그 행간을 읽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한번 경제, 정치, 국제관계 이런 쪽 신호들을 따라가 보죠. 네, 그럼 먼저 경제 상황부터 볼까요? 지금 기준금리가 16%라는 것도 사실 엄청난 건데 예전에 21%까지 갔었다니 이거 진짜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그냥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실제 경제에 주는 부담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중앙은행 총재는 물론이고요. 스베르방크 은행장이나 모스크바 시장같이 좀 실물 경제랑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인사들이 공개석상, 예를 들면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 포럼 같은 데서 돈이 거의 바닥났다거나 내년에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우려를 내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그 스베르방크 있잖아요. 거기는 대출 연체율이 거의 20%에 육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군수산업 외에 일반 경제 부문의 어떤 자금 흐름이 사실상 막히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수행 능력과는 별개로 러시아 사회의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죠. 정부 재정도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뜻이네요. 국부펀드 고갈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정부가 보증해주던 1%대 초저리 주담대 이게 중단됐다는 사례는 진짜 좀 충격적인데요? 맞아요. 정부가 더는 이자 차익을 못 내주니까 은행이 그냥 프로그램을 중단해버리고 그럼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막 20% 넘는 시장금리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와, 시민들 어려움이 진짜 크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게다가 이게 소득 불균형 문제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수산업 종사자나 참전 군인들, 이쪽 소득은 확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거죠. 아,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네. 그래서 다른 일반 시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감자 가격이 2배로 뛰고 달걀도 부족하다. 이런 언급들이 이걸 잘 보여주죠. 이게 심해지면 빈곤층은 소액대출 돌려막다가 파산 위기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한데 그럼 정치나 사회 분위기 쪽에도 뭔가 변화의 조짐 같은 게 있을까요? 영상에서는 현 총리나 모스크바 시장 같은 사람들을 푸틴 체제 내 인물이긴 하지만 좀 실용적인 기술 만료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막 노골적으로 지지 발언은 좀 피한다, 이런 점을 지적하던데요. 네, 그거 흥미로운 관찰입니다. 특히 모스크바 시장, 소비안인의 행보가 좀 주목할 만한데요. 푸틴 대통령의 공식 명령 없이 자체적으로 모스크바 내 동원령 종료를 선언한 건 진짜 이례적이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모스크바에서는 더 이상 동원령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건데 이건 중앙정부 기조와는 좀 다른 독자적인 판단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지역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고요. 국민들 여론도 좀 더 봐야겠네요. 공식 조사로는 전쟁 지지율이 90%로 엄청 높게 나오는데 푸틴이 전쟁을 끝낸다면 지지할 거냐? 이 질문에는 거의 100%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점이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 상반된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게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는 현상, 그러니까 소위 국기 결집 효과의 이면을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겉으로는 체제에 대한 지지가 높아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쟁 장기화에 대한 깊은 피로감, 그리고 전쟁이 좀 끝났으면 하는 강력한 열망이 숨어 있다. 이런 명백한 신호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경제나 사회적 압박이 커지는 게 그럼 국제 무대에서는 또 어떻게 비칠까요? 특히 전쟁이랑 직접 관련된 나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까 나토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 푸틴이다, 이런 역설적인 평가도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푸틴의 침공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토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 됐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안보 우산에만 기댈 수는 없겠구나 하는 현실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GDP 대비 국방비 증액 논의라던가 자체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미국 대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이게 또 다른 큰 변수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들어서면 바이든 행정부처럼 무상 지원 이런 것과는 다르게 훨씬 거래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죠. 근데 일각에서는 유럽이 미국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식이 오히려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서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함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간에 맺은 안보 협정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공해 주신 영상에서도 지적했듯이 협정 내용 자체는 미래자원 개발 약속이라든가 당장의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외교적 성과 이미지를 주면서 관계를 좀 관리하려는 그런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심이 담긴 외교적 제스처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전쟁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전개도 진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러시아는 고금리나 재정 압박, 또 심화되는 소득 불균형 같은 상당히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표면적인 지지율 이면에 전쟁 피로감이 쌓이고 있고 일부 고위층에서는 좀 미묘한 입장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국제적으로는 또 나토가 다시 결속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 변수가 전쟁 향망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 모든 신호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부의 그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피로감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그러니까 임계점까지 다다를 것인가? 그리고 표면 아래에서 감지되는 이런 균열의 조짐들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 지점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서 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